오늘 아침 전 세계 IT와 군사 산업이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의 첨단 메모리 칩 수출을 전략적 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단순한 물량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을 향한 기술 수출 밸브를 잠근 셈이죠. 네, 이건 그야말로 선전포고 없는 기술 전쟁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발표 시점이 절묘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불과 48시간 만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면 쉽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그는 우리는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기술 주권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그동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한국 기술을 넘보던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넘볼 생각도 말라는 경고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반도체 소재 규제를 다시 언급하며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현실은 메모리 칩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격차를 전혀 줄이지 못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DIND 점유율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품질 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업체가 따라오지 못하죠. 그렇다고 미국이 대체 공급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생산 규모와 기술 수준이 삼성 하이닉스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에요. 특히 미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 예를 들어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심지어 인공지능 기반 군사 네트워크까지 한국산 메모리 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출 조정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직격탄을 날리는 전략적 행동이에요. 사실상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카드죠. 그런데도 미국 언론은 이를 동맹 간 오해 정도로 축소 보도하려 하지만 실상은 워싱턴 내부에서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 내부의 정치 역학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지사들이 백악관에 압박을 넣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AI 서버 확충이 지연되고 텍사스 반도체 공장이 한국산 장비와 소재 공급 지연으로 멈춰서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미국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 글로벌 전략의 일환일까요? 제 생각엔 이재명 정부가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건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기술 패권을 쥐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더 이상 한국을 하청 공장이나 단순 동맹국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는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질서를 재편할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반발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협상력은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려면 단순히 한국의 결단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지난 수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결과예요. 그렇죠. 미국은 동맹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종속된 부품처럼 다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죠. 더 황당한 건 그와 동시에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면서 CHIPS 액트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대만 기업의 기술과 생산을 미국 땅으로 이전시키려 했죠. 맞아요. 특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과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건이 대표적이죠. 지원금 준다며 조건을 내걸었지만 그 조건은 사실상 기술 내놔라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하러 가는데 기술 자료까지 넘겨야 한다니 이게 동맹국의 할 행동입니까? 게다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을 압박했어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우시 공장의 장비 교체를 승인 안 해주거나 삼성 시안 공장의 생산 확장을 막으려 한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흔든 거죠. 여기서 미국의 이중잣대가 드러납니다. 자기네 마이크론은 중국에 제품을 팔면서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건 막았죠. 결국 한국이 미국 눈치 보다가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번에 강하게 나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면 한국의 기술 주권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혹시 미국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온 이유가 한국을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카드로 본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은 일본과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죠.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올리고 반도체 무역 협정으로 일본 기업들을 묶어놨습니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는 몰락했고 미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한국이 일본처럼 당하지 않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출 조정이라는 강수로 미국을 압박한 건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겠다는 선언이에요. 미국도 이 점을 잘 알 겁니다. 문제는 워싱턴이 그걸 인정하고 협력 모드로 전환할지 아니면 더 강경하게 나올지죠. 만약 후자라면 미한 관계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 패권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AI 5G 양자 컴퓨팅 시대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미국이 이 현실을 무시하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미국 자신입니다. 결국 이번 위기의 뿌리는 미국이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만 추구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거죠. 맞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출 조정이 아니라 40년간 형성된 기술 종속 구조를 깨뜨리는 첫걸음입니다.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메모리 칩 이후에 미국 기술 산업의 혈관이라고 불리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CPU나 GPU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모든 칩이 아무리 강력해도 메모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맞아요. CPU와 GPU가 뇌라면 메모리 칩은 혈액입니다. 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멈추죠. 특히 AI 서버, 자율주행차, 국방용 슈퍼컴퓨터 같은 분야는 초고속 초저전력 메모리가 없으면 가동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핵심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DRAM 시장에서 약 43%, SK하이닉스는 30%를 점유합니다. 둘을 합치면 전 세계 DRAM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이건 단순히 크다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생산량도 기술 수준도 한국을 따라오기 어렵죠. 특히 서버용 DDR5, HBM3 같은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최소 2에서 3년 앞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사태가 미국의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AI GPU H100 같은 경우 HBM3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HBM3의 90% 이상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에요. 만약 공급이 줄면 AI 산업 전반이 멈춥니다.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F-35 전투기, 패트리어 미사일, 차세대 전술 네트워크까지 전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기 시스템은 극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에요. 맞습니다. 중국도 메모리 생산을 시도했지만 YMTC나 CXMT 같은 업체들은 미국의 장비 제재로 생산 규모와 품질이 제한돼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도시바 시절엔 메모리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키옥시아조차 한국과 비교하면 기술 격차가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메모리 공급을 줄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까지 모두 타격을 입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모두 서버용 메모리 재고가 줄면 신규 AI 서비스 론칭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메모리를 조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칩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수년간의 신뢰성과 품질 인증을 거친 파트너와만 거래합니다. 특히 국방, 항공, 의료용 장비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인증 절차가 3에서 5년 걸려요. 갑자기 공급처를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메모리 생산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혈관을 쥐고 있는 셈이군요. 그리고 이번 수출 조정은 그 혈관을 잠시 조여보는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원하면 글로벌 기술 산업의 심장 박동을 늦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미국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협상 테이블에서의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급을 재개하더라도 그 조건에 기술 이전 금지, 불평등 관세 철회, 동맹 간 상호 존중 원칙을 명문화시키면 향후 20년은 안전한 기술 주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동의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번 한국의 메모리 칩 수출 조정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동시에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까지 모두 주가가 하루 만에 7에서 12% 하락했죠. 이건 단순한 투자 심리 위축이 아니라 실제 생산 차질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지금 AI 열풍 덕에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HBM의 90% 이상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으니 재고가 줄어드는 순간 생산 라인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애플의 AR, VR 프로젝트, 비전 프로까지 전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세대 아이폰 개발 일정이 이미 빡빡한데 메모리 공급이 지연되면 출시 시점이 최소 3에서 6개월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이 직격탄이에요. 애저, 데이터 센터 확장이 전부 서버용 DDR5와 HBM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공급이 줄면 신규 AI 서비스 론칭이 불가능해지고 경쟁사 아마존 AWS에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AWS도 사정이 비슷하니 이건 사실상 빅테크 전체의 동시 타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메타 같은 경우입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VR, AR 기기와 데이터 처리 서버에 대규모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자본력으로 버티던 메타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기업들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한국이 공급량을 조정하는 한 장기 계약도 생산 일정도 모두 불확실해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구글은 이미 데이터 센터 증설 프로젝트 중 일부를 유럽과 아시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시아 후보지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못 받는 메모리를 한국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려는 거죠. 이건 한국의 협상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공급을 줄였을 뿐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스스로 한국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미국 언론들도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CNBC는 한국이 현대산업의 산소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블룸버그는 미국의 기술 제국이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미국의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가 흔들리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그 여파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정적 공급망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하게 되죠. 결국 이번 메모리 칩 조정은 한국이 미국에 주는 경고이자 전 세계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네요. 우리가 진짜 힘을 가진 국가다라는 선언이죠. 맞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느냐, 아니면 자존심에 집착해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느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손해볼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기술 질서의 핵심 밸브를 쥐고 있으니까요. 이번 메모리칩 수출 조정이 민간 산업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큰 타격은 미국 국방부, 즉 펜타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철과 화약이 아니라 정밀한 반도체와 메모리 위에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F-35 전투기만 해도 비행 제어, 레이더, 통신, 전자전 장비까지 전부 고성능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에요. 미국이 자체 생산한다고 해도 품질과 신뢰성에서 한국산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게다가 미사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트리엇, 사드, THAAD,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모두 극한 온도, 고진동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특수 메모리를 필요로 하죠. 이런 제품은 수년간의 개발과 품질 인증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가 필수인데 한국 기업들이 그걸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당장 군사용 메모리 공급을 절반만 줄인다면 미국의 전력 유지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까요? 그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군사작전 계획이 지연되고 신형 무기 도입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질 겁니다. 특히 대중국 대러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전자전 능력이 약화되죠. 사실 펜타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기적인 전력 저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자유무역과 동맹협력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위기에 몰리니 가장 먼저 찾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펜타곤은 이번 사태 직후 한국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 고위 경영진을 비공개로 접촉했다고 합니다. 공급 복구를 위해 군사기술 협력 확대, 공동 개발 프로젝트 같은 당근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그동안 쌓인 불신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불신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모순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국은 한편으론 한국에 첨단 무기를 팔면서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그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걸 견제했어요. 이건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칩 기술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방위산업 전체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이에요. AI 기반 전술 지휘 체계, 위성 항법 시스템, 무인기 네트워크 all of these require Korean made high reliability memory. 그렇죠. 특히 최근 전장에서 드론과 AI 무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용량 고속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공급을 잠그면 펜타곤의 차세대 무기 개발 일정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군사기술 동맹에서 부품 제공자가 아니라 전략적 필수 국가라는 걸 확실히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군사적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국방 차원에서 우리에게 의존할수록 외교 경제 협상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중국, 일본은 결코 이런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중국은 신뢰성에서, 일본은 기술 속도에서 이미 뒤처졌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제 공은 미국 쪽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하청처럼 취급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르느냐,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번 메모리칩 수출 조정 발표가 나오자마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직후 나스닥 지수는 단 하루 만에 4.8% 폭락했고, 특히 반도체 클라우드 AI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주가가 7에서 10%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CNBC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밸브를 조이자 미국의 기술 제국이 흔들렸다고 표현했더군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충격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럽의 반도체 장비주, 일본의 전자부품주, 심지어 대만 TSMC 주가까지 동반 하락했죠. 메모리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한국의 한 번의 결정이 글로벌 금융 판도를 흔든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반도체 부족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맞아요. 그건 신뢰성 때문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안정적 공급 국가로 인식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공급을 조정했다는 건 앞으로도 이런 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 겁니다. 즉, 한국이 공급망의 가격 조절자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선 이게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를 높게 평가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행동이었죠. 이런 국가는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커집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 증시가 오히려 반등했다는 겁니다. KOSPI 반도체주들이 단기 조정 후 급등했고 원화 가치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건 해외 자본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생산 차질 우려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안전자산에 한국 원화와 한국 국채가 포함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위험하다가 아니라 미국이 흔들려도 한국은 기회가 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만든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이번에 금융시장에서 한국과 대조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중국은 정치 리스크와 기술 제재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졌고, 일본은 반도체 생산력 회복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력과 안정된 정치 경제 구조가 결합하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조합이죠. 그리고 그건 단기 현상이 아니라 장기 흐름이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공급망 핵심이자 금융시장의 안전판이라는 이중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도 대만도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포지션이에요.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은 한국에게는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이었네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앞으로는 한국의 기술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돈의 흐름을 바꾼 게 아니라 권력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지금 서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칩 수출 조정이 발표되자
미국은 처음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면 이런 식으로 미국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워싱턴은 강경 모드에서 부드러운 반격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네, 그 변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압박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유화책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과 상무부, 심지어 펜타곤까지 움직였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 확대, 공동연구소 설립, 기술 협력 확대 같은 당근을 제시했죠. 대표적인 게 한미 첨단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신설 제안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출 조정을 풀고 일정 부분은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윈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자국에 묶어두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몰락 과정에서도 이런 공동 개발이 사실상 기술 이전 통로로 쓰였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금지와 생산기지 다변화를 확실히 명문화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미국이 제안한 부드러운 반격이 결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바꿨을까요? 첫째,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폭락, 빅테크 주가 급락, 국방부의 부품 수급 불안 올 오브 디즈 크리에이티드 펄리티켈 프레셔. 둘째, 동맹 이미지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만약 한국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 전 세계에 미국이 동맹을 잃고 있다는 인식이 퍼집니다. 그리고 셋째, 미국 내부의 분열입니다. 실리콘밸리와 국방부, 그리고 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실리콘밸리는 빨리 타협하라고 압박하고 국방부는 공급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 정치인은 한국에 강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쥔 상태예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기술과 공급망이고 그 두 가지 모두 한국이 갖고 있죠. 중국도, 일본도 이 위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중국은 신뢰성에서, 일본은 생산 속도에서 이미 뒤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드러운 반격이 성공하려면 미국은 과거처럼 달콤한 말만 하고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강력한 조건을 걸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한국과의 갈등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주요 언론에선 갈등 대신 이견 조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외교 경로를 통해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리한 이미지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결국 이번 부드러운 반격은 강경책으로는 한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미국의 인정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를 이용해 더 강력한 조건을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일시적 타협으로 끝나느냐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유화책을 제시한 순간 이미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을은 미국이고 갑은 한국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미 관계를 기술 주권과 동등한 파트너십 기반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기술 패권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니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현대 기술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메모리 칩이라는 핵심 부품을 빼면 AI, 클라우드, 국방,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전부 멈춰버리죠. 맞아요. 미국이나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도 메모리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술 산업이 마비됩니다. 특히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DRAM과 NAND, 그리고 차세대 HBM 같은 제품은 대체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점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물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경제 기술적으로는 초대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석유가 중동의 힘이었다면 반도체는 한국의 힘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전략적인 산업 정책 덕분일까요? 전적으로 전략 덕분입니다. 1980년대부터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부와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이 메모리에서 밀려난 틈을 놓치지 않고 생산 규모와 기술 격차를 동시에 벌렸죠. 지금의 점유율 70%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40년의 누적입니다. 그렇죠. 반면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쳤지만 기술 이전에 의존하다가 미국의 제재로 발이 묶였고, 일본은 소재 부품은 강하지만 완제품 생산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대만 TSMC는 로직 칩에서는 강하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죠. 여기에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군사 항공 의료 금융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품질 안정성이 수년간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량률 0몇 %라는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신뢰를 확보했죠. 이런 신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공급량을 조정하자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중동의 기업들도 긴장한 겁니다. 그들은 혹시 우리 물량도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죠. 이건 단순히 공급자가 아니라 조율자로서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한국이 원하면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과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수출 조정 발표 이후 메모리 가격이 단 48시간 만에 12%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공급을 무기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까요? 아니면 안정 공급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강력한 카드로 활용해야죠. 이번 조정은 그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이 필요하면 언제든 목줄을 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네요. 자기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핵심 부품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기술력과 공급망 통제력을 결합하면 영토나 인구 크기와 상관없이 국제정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 기술 패권의 설계자이자 통제자라는 걸 전 세계에 각인시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배터리, 차세대 통신,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이 목줄을 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메모리 칩 사례는 그 가능성을 증명한 첫 사례가 된 셈이죠. 이번 한국의 메모리 칩 수출 조정은 미국만 타격한 게 아닙니다. 불과 며칠 만에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EU까지 직간접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각국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먼저 중국부터 보죠. 시진핑 정부는 이미 미국 제재 때문에 반도체 장비와 첨단 공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목줄을 살짝 조이자 산업 전반이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IMTC, CXMT 같은 중국 메모리 기업이 있지만 품질과 생산량이 한국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중국 빅테크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기기 생산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미국의 공급을 조정하면 중국에도 연쇄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산 메모리가 없으면 5G, 클라우드, AI 서비스 전부 타격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죠.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급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간에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일본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는 2019년처럼 소재 규제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키옥시아 같은 일본 메모리 기업이 있지만 기술력과 생산량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오히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의 조정으로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한국에 의존하면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죠. 과거엔 일본이 기술 강국 이미지를 자랑했지만 메모리 분야에선 이미 한국이 한참 앞서 있습니다. 이유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기술 선진국들도 자국 내 메모리 칩 생산 역량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버, 자동차, 의료기기용 메모리를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한국의 조정 발표가 나오자마자 독일 다임러, BMW,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제조사 주가가 하락했죠. 맞아요. 자동차 산업도 고성능 메모리 없이는 요즘 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브 디즈 리콰이어 라어지 스케일 릴라이어벨 메모리. 그렇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긴급 의제로 올렸습니다. 한국을 단순 거래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과연 장기적으로 한국의 위험이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지나친 의존은 외교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협상력의 원천입니다. 석유를 가진 중동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듯 한국은 기술 원유를 쥐고 있는 셈이죠. 그 비유가 딱 맞네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석유는 대체 에너지가 등장하고 있지만 첨단 메모리 기술은 당분간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독점하는 HBM 같은 차세대 제품은 5에서 10년간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쇄 충격은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 제조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키 플레이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중국, 일본, EU 모두가 한국의 결정을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번 조정이 미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겨냥한다면 파급력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한국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시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술 산업 정치 뉴스의 중심에 서울이 있으니까요. 이번 메모리 칩 수출 조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인공지능, AI, 과 클라우드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AI를 알고리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드웨어 전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라도 고성능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죠. 맞아요. 엔비디아의 H100, H200 같은 AI GPU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GPU들은 연산 속도는 빠르지만 그 성능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그런데 HBM의 90% 이상을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공급이 막히면 GPU는 껍데기에 불과해집니다. 바로 그렇죠. 실제로 이번 발표 이후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확장 프로젝트가 일부 중단됐습니다. AI 학습 서버는 수백 개,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연결돼야 하는데 메모리 공급이 줄어들면 서버 증설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제압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는 정작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정부가 AI에 쏟는 돈을 무력화하려면 미국이 앞서야 하는데 한국이 밸브를 쥐면 미국의 속도도 한국 손에 달린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올 오브 디즈 서비스 알 메모리 헝그리.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만큼 서버 메모리 용량과 속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IT 업계가 백악관에 압박을 넣은 거군요.
한국과의 갈등을 빨리 풀라는 요구가 쏟아졌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속도가 느려지면 기업 고객이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피해액은 하루 수억 달러에 달하니까요. 맞습니다. 이미 일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AI 학습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고 합니다. AI 모델 훈련이 한 달 이상 지연되면 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 산업을 자국 내에서 메모리 생산을 늘려 자립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첨단 메모리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생산 효율과 품질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의 AI와 클라우드 산업이 한국이라는 한 줄기 혈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 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한국에 엄청난 협상력을 줍니다. 단순히 반도체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핵심 기술 경쟁, 특히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속도 조절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런 카드들을 전략적으로만 사용해도 미국은 더 이상 우리를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이자 필수 동반자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얻은 최대의 교훈입니다. 기술 주권이란 단순히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능력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미국의 AI와 클라우드는 지금 그 목줄이 서울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메모리칩 수출 조정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충격을 준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여파가 이제 정치권 내부 분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주 정부들까지 서로 다른 해법을 주장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죠. 맞아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한국이 동맹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력한 보복 관세와 수출 규제를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강경책이 오히려 미국 산업계와 군사안보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는 실리콘밸리와 국방부, 그리고 일부 실용주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갈등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국방부는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일부 무기 시스템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회에 보고했어요. 게다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주 정부도 백악관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반도체 클라우드 산업의 중심지라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곧바로 일자리 손실과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지사들이 무리한 압박은 멈추고 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이 사태는 미국이 자초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기술 이전을 강요한 결과가 이번 사태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당 소속 한 상원 의원은 한국은 40년간 메모리 칩 산업을 키워온 국가이고 그 산업 덕분에 미국이 지금의 기술 우위를 누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경파와 실용파의 싸움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대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입니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된 동안 우리는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미국 정치권이 이렇게 갈라진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한국을 압박하려 들까요? 제 생각에는 당분간 분열이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첨단 기술, 지역 경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주와 각 산업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게다가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한국에 대해 다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한국이 미국 정치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한국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미국 정치권 내부의 분열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네요. 우리는 이 틈을 이용해 기술 주권을 확고히 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철저히 재협상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세계는 한국을 동맹이자 협상 상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따르는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하게 협상해야 하는 국가로요. 이번 메모리칩 수출 조정 사태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기술 외교의 설계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외교나 무역 외교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국가 외교의 핵심 도구가 된 겁니다. 맞아요. 기술 외교라는 건 단순히 제품을 팔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중심으로 동맹 구조를 재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칩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두에게 필수적이니 한국이 공급량과 조건을 조율하면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다른 쪽에서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번 수출 조정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중국, 유럽, 동남아 등 다른 시장과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죠. 그게 바로 전략이죠. 미국을 향해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다른 국가들에겐 한국은 안정된 파트너지만 기술 주거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접근법은 과거 일본이 실패한 분야입니다. 일본은 1980에서 90년대 미국 압박에 굴복해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넘겨줬습니다. 한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 외교에서 한국이 더 강력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반도체만이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 차세대 통신,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에서도 공급망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중국, 유럽 모두가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급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메모리 칩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장기 계약을 맺는다면 미국이 압박을 해도 쉽게 조절할 수 있죠. 동시에 신흥국을 통해 새로운 외교 동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조건부 공급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급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가격, 물량, 기술 지원 조건을 걸어서 협상력을 극대화한 거죠. 이건 석유 외교에서 쓰이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군사기술이 포함된 메모리 칩을 동맹국에만 공급한다면 자연스럽게 동맹 결속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비우호국에는 공급을 줄여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번 사건 이후 한국과 기술 동맹 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순 무역 협정이 아니라 공급 보장과 공동 연구 개발을 포함하는 형태죠. 결국 기술 외교는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의 게임입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건 그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제 한국의 기술 외교 카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과 자본이 커도 기술의 핵심 부품이 없으면 현대 산업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한국 기술 외교 1.0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AI, 차세대 반도체 분야까지 확장되면 2.0, 3.0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기술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이번 메모리 칩 수출 조정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갈등, 금융시장 충격, 빅테크 산업 혼란을 불러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질서 자체를 바꿔놓을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글로벌 기술 패권은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 유럽이 보조하며 중국이 추격하는 구도였죠. 그런데 한국이 메모리 칩이라는 핵심 부품을 무기화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술 질서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다극화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AI, 클라우드, 군사기술, 자율주행, 바이오 컴퓨팅 같은 분야는 전부 대용량 고속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한국이 이 공급을 조절하면 각국의 기술 발전 속도도 한국 손에 달린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영향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가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한국이 새로운 기술 규칙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이번 사건 이후 일부 유럽 국가와 동남아, 중동은 미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거치지 않는 기술 네트워크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 합니다. 하지만 제재와 기술 격차 때문에 최소 5에서 10년은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가 반도체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인프라와 생산 속도, 특히 차세대 HBM 기술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이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되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이 메모리뿐 아니라 다른 핵심 기술 분야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 6G 통신,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이 공급의 목줄을 진다면 글로벌 기술 질서는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향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면 다른 국가들이 탈한국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조건부 개방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는 공급을 제한하지만 동맹과 신뢰관계를 맺은 국가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줄어듭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패권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기술 질서의 룰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세대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국가 전략입니다. 한국이 위치를 지키고 확장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그 시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한마디에 반응하고 서울의 결정이 글로벌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주도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번 사태 이후 한미 관계는 협력으로 갈까? 아니면 대결로 치달을까? 라는 질문이죠. 메모리 칩 수출 조정이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양국의 전략적 신뢰 문제로 번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이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맞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협력입니다. 미국이 기술 주권을 존중하고 불평등한 관세나 기술 이전 요구를 철회한다면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을 재개하고 한미 공동 R&D나 공급망 보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국은 AI, 국방, 우주기술 같은 분야에서 공동 패권을 구축할 수도 있죠. 그 시나리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미 연합 브랜드는 여전히 강력하고 중국이나 유럽의 기술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이 과연 그렇게 유연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경향이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즉 대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책을 고집해 추가 관세 부과, 보복 규제, 심지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면 한국도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양국 관계는 기술 냉전으로 들어설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미국도 피해가 큽니다.
AI 클라우드 산업이 둔화되고 국방부의 첨단 무기 개발이 지연되며 빅테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죠. 한국 역시 단기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지만 중국, 유럽, 동남아와의 거래를 확대해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미국 없는 전략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의 기술 동맹, 아세안 시장 확대, 중동과의 장기 계약 같은 방안이 이미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죠.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갈등은 중국에만 이득을 준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국방부는 강경책 대신 실용적 협상을 선호하죠. 문제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한국에 양보했다는 이미지를 피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두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되 동시에 대결 시에도 버틸 수 있는 공급망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협상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니 이 기회를 활용해 기술 이전 금지, 관세 철회, 공동 투자 조건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관계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형님 동생 구조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또는 전략적 경쟁자로 변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협력이든 대결이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술 질서에서 독립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의 선택이 세계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이번 메모리칩 수출 조정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국력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세기에는 기술 자주권이야말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맞아요. 기술 자주권은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필요할 때는 멈출 수 있는 능력, 조건을 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술을 외교적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죠.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생산력 있는 중견국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의 열쇠를 쥔 국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두가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 자주권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현재의 우위를 지키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재 양성,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메모리 칩에서 확보한 우위를 배터리, 6G 통신, 양자 컴퓨팅, AI 반도체 같은 차세대 기술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 자주권이 일시적 무기가 아니라 영구적 기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조절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장기적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그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조건부로 조정함으로써 신호를 보냈죠. 한국은 힘을 가졌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글로벌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기술 자주권의 진짜 힘은 선택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공급을 확대할 수도 조일 수도 있는 선택권 말이죠. 그리고 이 선택권이야말로 미국이나 중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한국의 진정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군사동맹이 총과 미사일로 지켜진다면 기술동맹은 메모리 칩과 배터리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재정의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술 경쟁의 무대에서 한국이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게 될 겁니다. 기술 자주권을 쥔 국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심판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메모리칩 사태는 훗날 한국 기술 패권 시대의 서막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직접 쓰고 있는 주인공이죠. 네, 이제 세계가 한국을 평가할 때 작은 나라라는 말은 사라질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죠. 한국이 결정하면 세계가 움직인다.